우리가 12월 17일 날 불경 원자력 살리기 모임 발표식을 준비하면서 우리 오늘 귀한 강사님을 초청했습니다. 우리 장인수 박사님은 한국 원자력의 아버지라고 일컫습니다. 고려대학교 대학원 화학과를 졸업하고 1979년 미국 아이오와에서 연구원 생활을 하는 중에 우리 박정희 정부의 핵과학자 유치 프로젝트에 따라서 귀국하였습니다. 그 뒤로 27년간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근무를 하시고 또 연구원 원장으로서 공직을 하시면서 우리 한국형 원전, 표준형 원자로 하나로 연구개발과 여러가지 많은 업적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장 박사님은 노무현 정부 시절에 우라늄 농축 미국에서 굉장히 금기시하고 우리나라를 감시하는 가운데서도 원자력 연구원에서 우라늄 농축을 해가지고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뒷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시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우리 장 박사님 멀리 대전에서 우리 또 부산 연애자학교를 위해서 귀한 발걸음을 해주십니다. 우리 장 박사님은 인문학 책도 굉장히 많이 보시고 또 책도 많이 쓰셨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우주 만물을 다 알고 계신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귀한 강의를 기대하며 뜨거운 박수로 우리 장 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삶을 여러분 뭐라고 정의를 하십니까? 오늘 목사님. 삶을 물리적으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시간과 공간을 부여받는 것. 제자가 되면서 시간과 공간을 부여받는 거라고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여된 시간을 어떻게 활용에 따라서 삶의 모습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가장 중요한 자산이 시간입니다. 네. 자, 파스칼이 팡스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누가 내게 이 시간과 공간을 부여했는가 돋보 그래요. 여러분에게 시간 공간을 누가 부여했습니까? 목사님은 대답을 아실 거라고. 시간과 공간을. 자, 우주의 역사가 137억 년입니다. 그리고 빛이 137억 년을 달려온 거대한 우주에서 이 시간과 이 공간을 여러분과 내가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인연이라는 뜻이죠. 네. 137억 년이라는 그 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만날 수 있다는 건 대단한 인연입니다. 제가 이 고구마를 보면서 생각나는 것은 제가 조그만 섬에서 자랐습니다. 그때 정말 배고팠어요. 그래서 거의 고구마를 먹고 자랐어요. 그래서 한때 고구마를 안 먹었어요. 근데 최근에 대대 연구단지에 고구마 박사가 있는데 고구마 예찬 그분은 꼭 껍질까지 먹으라 그래요. 그래서 요즘은 고구마를 그래서 잘 먹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서 옛날 배고팠던 그런 시절을 생각합니다. 저는 1979년에 박정희 대통령을 부름을 받고 한국을 왔습니다. 78년에 이제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재미 과학자들을 한 100명을 불렀어요. 그때 제가 와서 이제 여름에 세미나를 하는데 제가 이제 불소화학을 했습니다. 불소. 원소 중에서 가장 위험한 물질이 불소입니다. 그래서 마침 제가 발표를 하고 나니까 어떤 분이 와서 저 보고 좀 보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 돌아오십시오. 왜냐면 이제 원자력을 하려면 불소가 필요합니다. 우라늄 금속을 만들려면 UF4를 만들어야 되고 우라늄을 농축을 하려면 UF6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불소가 원자력에서 굉장히 중요한 완물입니다.
그래서 그해 이제 8월에 왔다가 그 다음에 짐을 싸가지고 3월달에 귀국을 했습니다. 왔는데 그해 10월달에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셨어요. 걔만 막 완전히 대죽박죽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있던 사람들 떠나고 저도 굉장히 갈등이 심했어요. 남을 거냐 말 거냐. 왜냐면 원자력 연구소를 없애려는 압력이 굉장히 거셌어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원자력 연구소가 없어질 뻔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그 국보에서 그 당시 국보이라는 게 있었는데 거의 원자력 연구소를 폐쇄 쪽으로 갔었어요. 근데 일부 이제 지각이 이제 없애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름을 바꿔라. 그래서 한국에너지연구소로 이름을 바꿨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제2의 축의 창시 개명이라고 제가 이렇게 해서 여기다 글을 썼습니다. 자, 대한민국에 살면서 우리가 갖고 싶은 이름도 가질 수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았어요. 그 치욕의 역사거든요. 사실 이제 그때 순간 한국원자력연구소 간판을 내리고 한국에너지연구소 간판을 걸 때 저 앞에서 거는 사람들 박수를 쳐 그러지만 앉아있는 우리 심정은 정말 비참한 거거든요. 이게 우리가 분명히 정치적으로 독립국인데 우리가 갖고 싶은 이름도 가질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았어요. 이제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원자력을 더 열심히 하게 된 동기가 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원자력을 하면서 참 괴로운 날이 뭐냐면 2006년에 북한이 핵실험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날 밤 잠을 하나도 못 자고 화가 나서 막 술을 이만큼 먹고 그랬었어요. 제가 술까지 먹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에는 아랍에미리트의 그 이명박 대통령이 가셔가지고 이제 그 우리 원자로 내기 하는 사인을 TV에서 보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밤새도 울면서 글을 썼어요. 밤새도록 그 장문에 글이 있습니다. 그게 그 제목을 내가 뭐라 했냐면 역사와 신화를 창조한 한국 원자력 기술. 그리고 그날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원자력 기술 식민지로부터 독립된 나라였어요. 원자력 기술 식민지로부터 독립된 나라라고 이렇게 표현했었어요. 근데 참 재밌는 것은 분노를 하면 눈물이 안 나요. 그 행복하고 즐거우면 눈물이 나오나. 예. 이제 그런 질곡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원자력 역사를 보면 그야말로 신기해요. 1958년에 이승만 대통령이 경무대에 계실 때 닥터 시슬러라고 하는 미국 대통령의 과학고문이 한국을 방문했어요. 자, 1958년에 제가 대학에 입학하던 해입니다. 그때가 우리나라 국민 소득이 70%도 안 됐었어요. 대부분의 국민이 배를 고울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닥터 시슬러가 이승만 대통령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물었어요. 에너지 자료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그분이 가져온 에너지 박스가 있어요. 그래서 우라늄 덩어리를 하나 꺼내 보이면서 이 안에 석탄 수십 트릴 석탄 만화 에너지가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원자력을 하십시오. 그랬어요. 자, 1958년에 국무소득 70시대에 먹을 것도 없었어요. 국가가 얼마나 빈약했어요. 그런 나라에 와서 원자력을 하러 가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하도 어이가 없으니까 우리는 돈도 인력도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원자력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 닥터 시슬러가 지금부터 하십시오. 자, 그러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20년쯤 걸릴 겁니다. 그때가 58년인데 고리 1호기가 언제 완성됐을까? 78년에 완성이 됐어요. 딱 20년 걸렸어요. 저는 그걸 보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자, 내가 지금 아프리카 저 빈국에 가서 원자력을 하십시오. 그러면 어떤 반응을 보일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조롱하는 것 같은 인상을 받았어요. 또 그 가난한 나라 국가원수가 그 말 듣고 하겠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자력을 하고 거론한 그분이나 그 가난한 땅 아무것도 없는 나라에서 그걸 하겠다는 대통령, 그 이승만 박사나 이건 도저히 보통 사람은 상상할 수 없는 대답을 한 거예요.
그 이번에 1959년에 원자력연구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금년 60년입니다. 원자력연구소 생긴 지가. 그래서 난 우리나라 원자력 기술 잡으면 그야말로 신기루 같은 거고, 그야말로 신비예요. 그야말로 신이 도와주지 않았으면 그런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을 했어요. 근데 공업하는데 가장 중요한 전기입니다. 전기가 없죠, 우리나라에. 60년대 초에 전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제대로 못 썼을 거예요. 1971년에 박정희 대통령, 그러기 전에 이승만 대통령이요, 1959년에 140명의 과학자를 미국 원자력 공부식으로 보냈어요. 그 가난한 나라에서.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1세대 그 국비 장학생입니다. 미국을 가서 1년 만에 장학금 다 끊었어요. 돈이 없었어요. 자, 이승만 대통령이 원자력 하겠다고 그 머리 좋은 100몇십 명을 유학을 보내놓고 시험날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합수술 그걸 다 끊었어요. 그래서 여기다 와서 먹고 살아 이렇게 됐어요. 근데 그때 간 사람들이 정말 머리 좋은 사람들이 갔습니다. 그리고 뭐 24시간 죽기 살기로 공부를 해가지고 미국에서 다 성공을 했어요. 그 중에 한 분이 포항공대 총장을 하셨던 그 김호길 박사도 그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그런 역사가 있어요. 자, IMF 때 해외 유학을 보내고 부모들이 IMF 달라고 오르니까 다 불러들이고 그런데 그 부모들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유학을 보내놓고 장학금을 지급 못하는 그 심정을 누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분이 돌아가시고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하시고 나서 가장 필요한 게 전기였어요. 자, 조선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이 권했어요. 뭘 하나 도와줄까? 그러니까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 쌀달라 그랬을 거예요. 그분이 키스를 지어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키스에 가면 조선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1971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결심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예산을 뽑으니까 얼마가 나왔냐면 2천억이 나왔어요. 1971년 우리나라 국가 예산이 6,500억이었어요. 원자력 하나 짓는 것이 우리나라 전체 예산의 4분의 1이었어요.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지으라고 69세 성교를 지어달라고 그랬어요. 그것도 우리는 상상 못했어요. 지금은요, 우리 1년 예산 가셨으면 150개 원자로를 지어야. 근데 그때는 1년 총 예산의 4분의 1 이하의 원자로 하나 짓는 그 가난한 나라에 이승만 대통령이 키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1978년에 고려1호기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1962년에 원자력 연구소안에 조그만 연구에 원자로를 세워주셨어요. 지금 생각하면 장난감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상 그렇게 가난한 나라에서 연경 원자로를 짓고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한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이건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답사 시설을 나가고 무엇을 보고 한국 가서 원자력 발전소를 지으려고 했을까? 그분이 한국인에 대한 어떤 믿음이 있었던 것인가? 아니면 그것이 신의 뜻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보통 사람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원자력 고려1호기가 완성이 되면서 그때 보시면 그 해부터 우리나라 수출이 갑자기 증가를 하기 시작해요. 1978년에 개점을 했어요. 전기가 공급되면서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70년대 말에 이제 자 원자로를 짓게 지었는데 이걸 모든 걸 해외에 의존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국산화하자 해서 시작된 거죠. 원자력 기술 제업 시작돼서 원자력 연구소 중심으로 이제 그 무렵에 제가 이제 1959년에 이제 한국을 돌아와서 이제 시작이 됐는데 바로 딱 그 해에 이승만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시면서 그냥 엉망이 됐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참새 개명이라는 그런 불명예까지 갖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맨 먼저 시작된 것이 이제 해결을 국산화했습니다.
해결료를 국산하자. 제가 이제 해결료 국산화 책임자였어요. 그리고 이제 원재료를 개발하는 거. 이제 해결료를 개발하는 팀이 있었고, 이제 원재료를 개발하는 팀이 이제 두 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81년에 이제 해결료 개발을 우리가 이제 시작이 됐고, 85년부터 이제 원자로 개발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44명의 우리가 결사단이라고 합니다. 그 박사기현 해외에서 온 박사한 그래서 미국 윈저에 보내가지고 원자로 개발을 시작을 했었어요. 그 와중에 정말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다. 그걸 하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 표준의 원자로가 탄생을 했어요. 완전세를 가지고. 그 이제 그 1,400 지금 아랍에미리트 건설한 한국 표준 원자로가 1,400만 킬로와트인데요. 1년에 석탄을 태우면 350만 톤을 태워야 돼요. 근데 우라늄이 1톤 가지고 커버하는 거예요. 350만 톤인데 1톤. 예. 그것이 미국의 NRC에서 작년에 승인을 해줬어요. 미국이 해외 원자력 발전소를 설계를 유일하게 하고 그것만 수용했어요. 그건 한국 표준유 원자를 미국에 지을 수 있다는 표시거든요. 그건 전 세계가 깜짝 놀랐었어요. 그리고 이제 해결 국산화가 언제 완성이 됐냐면 1989년에 완성이 됐습니다. 제가 원자력 연구소하고 해결유 주식회사하고 겸직을 하면서 해결유 주식회사에서 그걸 건설했었어요. 그걸 건설해서 준공식에 강영호 국무총리가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헤드 테이블에 이거 밥을 먹으면서 강영호 부총리한테 부탁을 했어요. 원자력 연구소 이름을 돌려주십시오. 그게 강영호 총리가 그게 무슨 소리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창시 개명을 했습니다. 다시 원자력 연구소 이름을 돌려주십시오. 그래서 1991년에 한국 원자력 연구소 이름을 다시 찾았어요. 그래서 10년 동안 나무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런 저런 역사가 있어요. 저는 이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핵물질을 많이 만지고 산 사람입니다. 아마 대한민국에서 저보다 방사선을 많이 맞은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이렇게 반응의 주장이 없다면 저는 여기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 벌써 갔어야 돼요. 제가 나이가 금년에 80입니다. 아직도 내가 전혀 아직도 은퇴했다는 생각을 해본 일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원자력 연구를 하면서 1950년 걸리는 거 우리가 20몇 년 만에 다 해치웠거든요. 제가 얻은 결론이 딱 하나예요. 우리 국민이 세계 어느 국민보다 우수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세계 어느 국민보다 우수한 겁니다. 우리가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을 뿐이지 기회만 주면 세계 어느 국민하고 경쟁을 해도 이길 수 있는 국민이라는 그런 자신감 얻을 거예요. 정말 지금 두려움이 없어요. 제가 한 2년 전에 그 벤츠를 파는 내 아는 분이 1년 동안 저를 졸랐어요. 벤츠를 사라고. 그래서 나는 왜 차 안 타? 하도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이런 소리를 했습니다. 내가 왜 저 차를 안 사는 이유? 나는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엔지니어가 만든 대한민국 차를 믿기 때문에 외제차를 살 필요가 없어. 난 대한민국 엔지니어를 믿어. 그랬더니 이 친구가 더 이상 외제차를 사라고 조르지 않는 거예요. 한때 한국 표준의 원자가 있다니까 국내에 많은 비난이 있었습니다. 너희들이 무슨 일본도 표준 원전이 없는데 무슨 한국의 표준 원전이라고 굉장히 혈란을 했었어요. 근데 끝내 우리가 해냈거든. 이제 그것을 증명한 것이 아랍에미리트에 우리 원자를 수출하면서 그것이 증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시겠으면 그날을 원자력 식민지로부터 독립된 날을 했어요. 자, 우리가 1940년에 우리가 해방을 했어요. 우리가 정치적으로 해방을 했지만 우리는 여전히 식민지입니다. 문화 식민지, 경제 식민지, 과학기술 식민지였어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도 없었어요. 표면적으로 정치적으로는 독립이 됐지만 우리는 완전 식민지 생활이랑 똑같았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원자력 기술을 하면서 정말 힘들었던 얘기를 제가 이제 이렇게 합니다. 원자력 기술을 하는 임무가 주어졌어요. 자, 빨리 해야 되는데 자료도 없죠. 그래서 이제 학회 가서 애국 가서 자료를 구걸해요. 그 좋은 자료 주겠습니까? 안 줘요. 그 쓰레기 같은 자료만, 쓸데없는 자료만 줘. 그래서 저는 그 표현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팀들 전부 해외에서 박사학위에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앞서 있는데 실무 경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료가 없는 거예요. 이 거절당하고 또 쓰레기 같은 자료 얻어가지고 분석해보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걸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배고픈 거지가 부잣집에 밥 얻어 먹으러 갔다 쫓겨난 심정이 돼요. 여러분이 그런 심정을 아세요? 배고픈 거지가 부잣집에 가서 밥 구걸을 갔다가 쫓겨난 그런 심정. 이제 그런 것이 오히려 우리를 자극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에 평균 80시간 일을 했습니다. 월요일부터 주말까지 즉 30년 동안 있으면서 한 번도 가족과 휴가를 간 일이 없었어요. 그때 뭐 정말 죽고 살고 사자 그런 심정으로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 뭐 정부에서 탈원전을 한다고 장려했을 때 그 소식을 듣고 제가 대상포진을 알았습니다. 몇 달 아주 막 잠을 잘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요즘 강의를 하면서 그럽니다. 21세기 불가사의가 딱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산유국의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는 거다. 또 하나는 세계에서 원자력 발전소 제일 잘하는 대한민국의 탈원전 하는 것이 또 하나의 불가사의라고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2000년에 아랍에미리트를 갔었어요. 가서 이제 장관도 만나고 이제 그러고 왔다 갔다 했는데 아랍에미리트에 가서 보고 그 사막에서 이루는 도시가요 상상을 초월해요. 와, 이 사람이 어떻게 이 짓을 해놨지? 거기는 가보면 이제 에어컨이 24시간 돌아가요. 가보니까. 근데 진짜 중요한 건 그겁니다. 아랍에미리트에 원자를 수입을 한다, 원자를 건설하는 건, 특히 이제 그게 이스라엘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그 분쟁 지역 아닙니까? 핵무기가 거기서 많은 해외 기사들이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 이제 어떤 기사가 물었어요, 북어한테. 자, 너희들이 아직도 100년 쓸 수 있는 기름이 땅에 묻혀 있는데 무슨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분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자기 할아버지는 낙타를 타고 살았다. 그 도시가 30년밖에 안 된 도시예요. 자기 아버지는 자동차로 여행을 했었다. 나는 지금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하고 있어. 근데 우리 아들은 아마도 우주선 타고 여행을 할 거다. 그런데 잘못하면 우리 손자는 다시 낙타를 타려지 말다. 이렇게 배웁니다. 그래서 100년을 우리가 준비한다고 이렇게 돼요. 그 외국 기술도 아무 소리도 못한 거예요. 이제 100년을 위해서 사육에 원자로를 건설하겠다는데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우리나라는 에너지 4%밖에 없습니다. 96% 해외에 의존하는 나라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도 세계에서 가장 원자력 발전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나라입니다. 그 영화 뭐 무슨 영화죠? 무슨 영화 판도라. 타락을 했더니 그게 정신이 제대로 베낀 사람이 생각입니까 그게? 그리고 해외 가서 우리나라 원전을 살아요. 자, 우리나라 원전을 해외에서 못 사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은 원자력 발전소 지으면 60년, 수명이 60년입니다. 그럼 60년 동안 AS 해주고 부품 공급해줘야 돼요. 근데 우리가 탈원전을 하면 앞으로 몇 년 내로 원자력 인프라가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지금 창원에 원자력 부품 그 공장들이 거의 다 지금 망해가고 있어요. 앞으로 2, 3년만 지나면 저게 다 쓰러져요. 그러면 AS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부품을 못 받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원자를 사겠어요? 앞으로 원자를 못 팔아요. 정말 답답한 거예요. 최근에 작년에 어느 그 TV에 제가 이제 토론을 하는데 발의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원자력 발전에 관한 대한민국이 제가 최고라 그러니까 반응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그 시건방진 이야기를 하냐고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어요. 그러면 우리보다 원자력을 발전 잘하는 나라가 어디냐고 물으니까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원자력의 발전에 관한 우리가 세계 어둠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전기가요 세계에서 가장 좋은 전기를 공급한 나라입니다. 제가 79년에 한국 왔을 때 실험실에 들어가니까 펌프를 돌리니까 펌프 소리가 빨라졌다 늦어졌다 저기 그 전압이 일정하지 않으니 그리고 꼬처럼 정전이 되고 지금은 전 세계에서 정전 시간이 가장 짧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 다음에 일본이고 우리나라 가정 평균 11분밖에 정전되는데 여러분이 가정에서 정전 때문에 고생하는 일이 있습니까? 아마 거의 없어요. 주파수, 전압에서 가장 세계에서 안정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전기도 100V, 200V를 올려 승업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아직도 100V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해요. 100V짜리는요, 500m마다 승업을 시켜야 돼요. 근데 200V는 2km마다 승업을 시켜요. 그래서 전력 소실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전기에 관한 세계에 가장 앞서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정말 놀랍게도. 그리고 일본은 가보면은 주파수가 50이 있고 60이 있어요. 미국에서 들어오는 것은 60 사이클이고 서양에서 오는 건 50 사이클이에요. 근데 그걸 통합을 못해요.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래서 어떤 사람이 왜 일본이 65, 50 있냐 그랬더니 농담을 하는 소리가 일본이 하도 잘하니까 지금 물 먹이려고 한쪽은 60을 주고 한쪽은 50을 줬더니 그런 농담을 할 정도로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는 정말 전기에 관한 세계 최고의 양질입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싼 전기를 공급하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원자력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했었어요. 원자력이 다 베이스로 받쳐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폭풍을 치고 해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거든요. 원자력이 아니었으면 우리나라 좋은 건데 여기까지 못 왔어요. 자,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나라는 유일하게 3가지 원자력을 해외 수출하는 나라입니다. 지금 말하는데 거슬은 1,400만짜리 4개 거슬하고 있는 대형 상용 원자력입니다. 고리 1호기는 70만 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건 1,400자, 2배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요르단에 우리 원자력 연구소에 있는 원자력을 수출해서 재작년에 벌써 가동을 시작했어요. 영영 원자력을 이미 수출했었어요. 영영 원자력을. 그리고 지금 사우디하고는 원자력이 있어요. 그거 뭐냐면 해수 담수하는 원자력입니다. 전기를 만들 때 반은 해수 담수하고 반은 전기를 쓰는 거예요. 사실 그것은 원자력 잠수함에 실으려고 개발했어요. 제가 있을 때. 원자력 잠수함에다가 디젤 엔진 내내 원자력을 실으면 6개월 동안 물속에 있어도 괜찮아요. 그 디젤로 가는 잠수함은 많은 디젤 기름을 태워야 되잖아요. 그럼 산소가 필요하죠. 그 산소를 가져오려고 24시간마다 올라와서 공기를 가지고 내려가야 돼요. 그러니까 오래 해야 48시간 이상 물속에 못 있어요. 근데 원자로를 실으면 산소가 필요 없어요. 호흡에 필요한 산소만 필요 없고 디젤을 태울 산소가 필요 없으니까 6개월 동안 물속에 있어요. 그 디젤은 엔진이 소리가 나는데 원자로는 소리가 안 나요. 그러니까 물 위에서 절대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개월 동안 바닷속에 심었어요. 그러니까 원자력 잠수함 하나의 위력은 어마어마한 위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전혀 없는 자서 침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개발해서 정말 정부에서만 의지가 있으면 우리가 개발한 거 원자력 잠수함을 실을 수 있어요. 우리 거기까지 해서 그러니까 3가지의 원자력을 수출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그 50명의 엔지니어가 우리 연구소 와서 교육받고 작년말에 다 떠났어요. 근데 걔들이 와서 많이 노력해서 우리 원자력 연구소 와서 일하는 걸 보고
그 어마어마한 그런 시설들 보고 정말 많이 놀러 갔어요. 그 아랍섬에 가면 한국 하면 이겁니다. 건설도 많이 도와줬지만은 그 애들이 와서 한국의 발전 모습, 연구소 연구원들 활동하는 모습을 보고 이 새들은 입을 딱 닫고 있어요. 그 정말. 그리고 이제 사실 우리나라는 원자력 발전소 가동률이 세계 1위입니다. 한때는 95%까지 했었어요. 지금은 50몇 %까지 떨어졌어요. 한전이나 한손이 세계 최우량 기업이었는데 지금 완전 적자가 나가지고 지금 뭐 아웃싱이 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짓을 하는 거냐 이거죠. 우리가 정말 힘들게 원자력 기술 열어보고, 그리고 전 세계가 우리를 부러워해요. 자, 아랍에미리트가 우리 한국 표준형 원자로를 왜 도입을 했겠어요? 물론 정부에서 외교도 잘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기술력 때문에 한 거거든요. 아랍에미리트 세계 MIT 출신의 세계 원자력 전문가를 태스크포스님만 말고 전 세계를 다 다녔어요. 그래서 우리 울전 3, 4억인가요? 와서 다 보고 너무 놀란 거예요. 우리나라 그 발전 시스템을 보고 이게 최고다. 이제 그거에서 그 사람들이 우리 걸 선택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원자로도 보니까요, 그 태수섬이 전 세계 원자로 시장을 다 다녔어요. 한국 우리 원자력 연구소, 우리가 건설한 30메가짜리 그 용병 원자로가 있습니다. 와서 다 보고 보고를 받고 나서 그 책임자가 영어로 대시. 그 우리께 결정이 된 거예요. 물론 외교도 중요하지만 기술력이 떨어지면 선생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거 보고 이제 우리가 한 것은 정말 우리 기술. 제가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보고 핵무기 만들었으면 벌써 만들었어요. 핵무기 기술이 75년 된 기술입니다. 75년 된 기술이 하이텍입니까? 하이텍 아니에요. 원자로는요, 부품이 200만 개예요. 그리고 원자로는 문제가 생기면 알람이 울릴 수 있는 것이 3,000곳이나 돼요. 근데 핵무기는 부품이 2,000개밖에 안 돼요. 원자로는 그 많은 에너지를 우리가 필요한 것만큼 안전하게 꺼내 쓰는 거거든요. 근데 핵무기는 그냥 한꺼번에 터지니까 얼마나 간단해요. 얼마나 간단해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핵무기 만들어서 벌써 만들었어요. 결국 북한만, 우리가 탈원전하면 가장 좋아할 나라가 어디겠어요? 북한하고 중국입니다. 세계 원자력 발전 시설 경쟁을 지금 중국하고 우리가 하고 있어요. 그 지금 진짜 정말 힘든 것이 우리나라 원자력 기술자를 중국에서만 스카우트 해가려고 그래요. 어디서 좋은 줄 아세요? 월급 3배, 5년 개런티 하겠다 그래요. 자, 그러면 지금 50대 말된 고순자 연구소 떠나야 되는데 15년을 개런티 해주는 거예요. 월급 3배를 5년을 그래야 되니까. 안 가겠어요? 그 내가 아는 친구 하나 가지고 많은 사람이 욕을 받고 있는데 자기는 절대 안 가겠다. 자료 하나도 안 가지고 가도 머리에 다 들었어요. 자, 그 사람들이 가서 머리에 있는 거 다 꺼내면 뭐 금방 갔어요. 근데 전 세계 사람들이 대한민국 원자로가 제일 안전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 걸 선언하는데 우리가 탈원전하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60년 동안 써서 AS를 못 봤는데 어떻게 우리 거겠어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건 그겁니다. 지금까지 세계에서 원자로 세 번의 사고가 났어요. TMI라고 하는 그것은 흑연을 쏘는 것은 체르노빌은 흑연을 쓰는 원자로입니다. 근데 흑연이 불이 붙어서 폭발해서 날아가 버렸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처음부터 문제가 많던 원자로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런 원자로는 없어요, 지상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같은 경수로, 고려에 있는 우리나라는 전부 경수로인데요. 경수로는 TMI, 미국의 TMI 사건이 그겁니다. 근데 TMI 사고는 엄청나게 큰 사고인데도 인명피해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 도움이 다 쌓고 있었어요.
방사능 노출이 하나도 없어요. 사고가 그렇게 났어도. 그리고 이제 일본의 원자로는 우리 원자로 타입이 다릅니다. 그는 이제 그 보이링 워터라고 해서 그 비등이라는 건데, 일본도 원자로 때문에 사고가 난 게 아니고요. 이제 쓰나미 때문에 비상 전원이 못 쓰게 됐어요. 비상 전원이 못 쓰다니까 냉각수 공급이 안 되니까 녹아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자로 때문에 사고 난 게 아니에요, 저거. 근데 일본은요, 제가 그 사고던 해에 일본 의원들이 한국으로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와서 강원에서 그래서 한국에서 그런 사고가 났으면 벌써 해결했을 거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현장 오고 정부 왔다 갔다 시간 다 놓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냐면 사고가 나면 현장 사람이 처리를 제일 빨라요. 정부 관리가 뭘 하겠어요. 그 시간 끌다가 4개나 못 쓰게 된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것은 최악의 경우 원자로는 못 쓰고도 인명피해는 제로. 이제 걱정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중국이 앞으로 30년 후면 미국보다 원자로가 더 많아집니다. 근데 전부 한계 쪽이거든요. 이제 중국이 원자로 사고가 나면 어떡하는 이제 걱정을 많이 하는데, 다행히도 중국도 우리 같은 원자로만 짓고 있어요. 그 최악의 경우 원자로는 사고가 나도 인명피해는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걱정 안 해요.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후발전소이기 때문에 경수라는 원자로만 한국에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다행이에요.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일본 타입이라든지 채널 타입은 전혀 우리 땅에 없어요. 이제 그런 점에서 여러분이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그 저는 언제나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과학은 절대 후퇴하는 법이 없어요. 앞으로 좋아졌으면 좋아지지 나빠지지 않습니다. 과학은 절대 후퇴할 수 없어요. 특히 이제 빅데이터 같은 인공지능이 발전하면 훨씬 원자로가 안전하게 보존이 돼요. 안전하게. 그러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앞으로 걱정을 안 해요. 하루는 제가 원자력연구소 소장을 하고 있는데 한경단체가 제일 쳐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여기 연구원 원자로도 있고 있는데 막 항의를 했는데 제가 그랬어요. 이 안에 2,000명이 우리가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생명이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제가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 생명을 보호하지 않겠느냐. 여기 있는 직원들이 무서워서 못하고도 나가거든요. 그때들 당신들 나가도 늦지 않아. 우리도 생명이 하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물으로 다 갔어요. 여러분, 저희들도 생명이 하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우리 생명을 보호하지 않겠어요? 어느 날 고려연수원에서 강의를 하는데 그날 나 이렇게 화가 난 일이 있었어요. 부산대학교 법대 교수가 강의를 왔어요. 근데 이 양반이 저 고려연수원에서 하는데 이 사람이 자기는 해운대에서 한대.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저 고려 원자력 발전소가 사고 날까 잠을 못 잔대. 내가 여기까지 화가 났어. 그래서 내가 손을 들고 그랬어요. 제가 이랬습니다. 자, 당신 말이 옳다면 이 원자력 발전소가 지옥 같은 곳이다. 자, 그럼 지옥 같은 곳에서 여러분 형제가 여러분이 있어 전기를 만들어 여러분에게 공급해요. 응? 여러분 형제예요. 이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 목숨을 걸어놓고 전기를 만들어 여러분 가정에 불을 밝혀주는데 어떻게 교수의 양심이 여기 와서 고려 원자력 발전소 사고 날까 잠을 못 잔다. 당신의 얼굴 보니까 잠을 잘 잘 얼굴인데 그래서 어떻게 대학 교수가 아주 그런 일 당신만의 서령 사실을 그런데 여기 가서 고생하는데 어깨에 두들겨 줘야 돼. 국립대학 교수의 아니냐고 그 양반 그날 막 똥이 돼서 갔어요. 말을 함부로 하지 말고. 여기 있는 사람들 여러분 형제고 여기 있는 사람들 생명 하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말을 뱉으면 다 말해주려느냐. 아마 그 다음부터는 어디에 가서 그런 소리 못할 거예요. 저는 그래요. 우리 형제입니다.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어디
그러면 그 사람 말로 그냥 거기 지옥 같은 곳이 언제 화상을 모르는 지옥 같은 곳인데 그런 소리를 거기 와서 하는 걸 보고 야 저거 이제 교수라는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지금 이제 왜냐면 이제 우리가 좀 꼽아드릴까요? 예? 너무 마이크 무거우면 좀 꼽아드릴까요? 예. 잠깐만요. 앉아서 들고는 편해. 앉아서 들고는 들고는 편해. 아 그래요? 앉아서 어제 아니 서도 그냥 마이크 주세요. 제가 이제 원자력을 왜 하게 됐는지 제가 이제 이 아인슈타인이 이제 E=mc 자승이라는 것을 이제 발표해서 이게 상사성 이론입니다. 이쪽으로 가는 것은 우주의 탄생의 비밀입니다. 빅뱅이라는 것이 에너지가 물질로 바뀐 과정이거든요. 이것이 우주의 탄생입니다. 이쪽으로 가는 것은 물질이거든요. 에너지. 이것이 이제 원자력입니다. 그러니까 원자력은 우주의 탄생의 역반응이에요. 이게. 자, 근데 이제 내가 대학교 1학년 때 저는 이제 화학 공부를 했는데 이 방정식을 보고 너무 놀랐어요. 뭐냐면 왜 여기가 이게 빛의 속도거든요. 빛의 속도가 들어있는 얘기. 이 방정식 안에 빛이 일주에 30만 킬로를 달립니다. 소리의 100만 배나 빨라요. 소리보다. 근데 왜 우주 탄생의 방정식에 빛의 속도가 들어가는지 굉장히 신비했었어요. 그래서 내가 느낀 결론은 우주가 참 질서정연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빅뱅에서 우주가 탄생하는 방정식에 왜 빛의 속도가 들어가느냐. 그래서 우주가 무질서한 게 우주가 참 질서정연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 이제 잊어버렸어요. 저희 화학 공부를 했으니까 이건 물리 시간에 배운 건데 잊어버렸어요. 이때가 1958년입니다. 58년이었어요. 제가 이제 1968년에 1978년에 이제 재미과학자로 이제 한국으로 와서 내가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불소화학으로 이제 우라늄 UF4가 이제 우라늄 금속을 만들 때 쓰는 거고 UF6가 되면 이제 우라늄 농축할 때 이렇게 만들어서 그 불소를 공부를 했어요. 근데 30년 후에 한국으로 왔는데 그렇죠. 58년에서 78년, 그러니까 20년 만이구나. 왔는데 원자력 연구소로 오라는 선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대학교 1학년 때 이 방정식이 너무 신비했는데 이 또 만났어요. 이 방정식을. 그래서 제가 그날 밤에 정부에서 이제 오라는 부탁을 받고 지금 이런 생각을 했어요. 원자력과 만나면 어떻게 보면 내게 숙명 같은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지금까지 제가 결국 이제 금년 40년 됐어요. 40년 동안 이제 핵물질만 두고 살았는데, 그래서 저는 언제나 원자력과 만나면 정말 숙명적인 얘기를 해요. 사실 제가 이제 그 초등학교를 저 수험에서 자라고 이제 고등학교를 이제 제가 여수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때 고등학교 3년 동안 도시락을 가지고 간 기억이 없어요. 정말 배고팠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때 이 고구마 먹고 살았어요. 그때 내가 이제 초등학교 다니면서 수학 시간에 피타고라스 정리를 보고 너무 신비했었어요. 그래서 수학자들과 꿈을 꿨었어요. 그래서 고3 때 제가 이제 뭐 건강이 좋지 않죠. 고3 때 담임선생님을 찾아서 제가 수학과를 가겠습니다. 이 담임선생님 저기 보더니 딱 한마디 뭐라는 줄 아세요? 가난한 사람은 수학을 하는 게 아니야. 딱 그러시잖아요.
그때 수학을 하면 갈 데가 아무 것도 없어. 1950년, 58년 그 무렵 보니까. 그러면서 그분이 화학을 가르쳤어요. 수학보다는 화학 공부를 해. 그래서 제가 화학과를 갔어요. 그 유학을 가서 불소화학을 하면서 결국 원자력을 만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는 그래요. 그 만남, 내가 만일 그분을 만나지 않았으면 아마 수학자 길을 갔을 거예요. 내가 그래서 지금도 집에 혼자서 수학 공부를 해요. 옛날에는 학점장에서 공부를 했는데 지금은 자연인으로서 수학 공부를 하니까 그렇게 재밌는 거예요. 수학 공부를. 그 수학의 문제가 어떠냐면 제가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세상을 굴러가는 게 뭐냐? 바퀴인데 원이에요. 근데 원의 넓이를 인간이 못 구해요. 이 파이라는 숫자가 끝이 안 납니다. 그래서 제가 부딪혔어요. 자, 세상을 굴러가는 게 바퀴고 원인데 왜 인간이 원의 넓이를 못 구하지? 원의 넓이를 누가 구할 수 10만이 구할 수 있는 것이 원의 넓이에요. 이제 그런 자연의 신비. 그리고 인간은 유한한 삶을 살면서 무한을 논해요. 무한을 논해. 자, 물리학하는 친구들한테 물어보세요. 물리학하는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무한의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무한의 개념은 물리적으로 증명할 방법이 없어. 근데 수학에서는 무한이 없으면 수학이 성립이 되잖아요. 이번 적분하게 무한의 개념에서 나오는 학문들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수학이 여기 목사님 계시는데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동물은 생존을 위해서 진화를 했었어요. 근데 인간은 진화 대신에 뭘 택했냐? 학문을 택했어요. 학문을 택했어요. 자, 인간이 학문을 택한 이유가 뭐겠느냐? 인간은 포유류에서 가장 무지하게 태어났어요. 무능하게 태어났어요. 인간이 태어나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엄마 젖도 안 물리지 뭐 물어요. 근데 인간은 멍청하게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학습 통해요. 멍청하게 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인간의 시간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 문자를 쓸 줄 알고 숫자를 쓸 줄 알아요. 그것이 동물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시간 개념과 문자와 숫자를 통해서 학습이 가능한 게 인간이에요. 유일한 인간이에요. 인간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유일하게 인위적으로 잠을 깨는 동물이 인간이에요. 그렇죠. 다른 동물은 절대 알람 켜놓고 깨어나는 동물 없어요. 그리고 인간은 사물에 이름을 붙이는 습성이 있어요. 보이는 거, 보이지 않는 거, 별도 이름을 다 붙여놨어요. 달에다 보면 이름을 다 붙여놨어요. 그래서 인간은 사물에 이름을 지어주고 질서를 부여했어요. 정말 인간의 특이해요. 그래서 인간은 가장 무지하게 태어났는데 멍청하게 태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거기에 시간 개념과 문자와 숫자가 이해하는 토사를 받는 거예요. 동물에게 아무리 숫자를 갖고도 정확히 빼기는 못해요. 근데 인간은 몇 살만 되면 수학 문제를 풀어요. 자, 그러면 문자와 숫자가 어떻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요. 문자와 숫자. 지금부터 100년 전이면요, 우리나라 아마 95%가 문맹이었을 거예요. 그래도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사는 데 불편이 없었어요. 근데 만약 그 사람들이 숫자의 개념이 없었다면 못 살았어요. 그래서 문자보다는 숫자가 훨씬 중요해요. 우리 삶에는. 글을 몰라도 사는데 지장이 있는데 숫자 개념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정말 놀랍게도 인간에게, 그래서 저는 그것을 진화의 벽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간 개념에다가 수학을 접목시켜서 현대 과학을 이뤘거든요. 자, 제가 이제 목사님에게 책을 하나 드리려고 가져왔는데요. 하나님의 빛으로 우주를 창조하다. 이제 성경에 나오는 과학 이야기만 제가 골라 쓴 책입니다. 최근에 제가 출판했어요. 하나님의 빛으로 우주를 창조하다는 책인데요. 거기에 보면 이제
그 시간 개념 이야기를 적용하는. 그래서 인간이 시간을 인지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죠. 시간이라는 것이. 제가 여기에 이제 몇 가지 쓴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그랬어요. 가만히 있으면 태양이 왔다 갔다 지금 지구가 중심 같잖아요. 그게 망원경이 발견되면서 태양 중심을 봤어요. 더 발견하니까 은하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은하수가 한번 자전하는데 2억 년이 걸려요. 2억 년이. 근데 지구 역사가 45억 년밖에 안 되는데 은하수가 한 몇 번 못 살았어요. 근데 물리의 기본 법칙은 뭐냐면 모든 물질은 무게중심이 있어요. 근데 우주의 중심이 없어요. 우주의 중심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럼 물리법칙 하루아침에 다 무너졌어요. 근데 에베소서 4장 4절 보면 우주의 중심 하나님이 있다는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그걸 보면서 내가 첨랑하는 친구를 찾아갔어요. 야,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지구 중심에서, 태양 중심에서, 은하 중심에서, 그러면 어디 우주의 중심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중심이 없어. 그래서 내가 성경을 보여줬어요. 성경 속에 하나님의 우주의 중심이 있다고 그러더라. 그러니까 이 친구가 고개를 끄덕. 그 전문하는 사람들이 그걸 인정하는 거야. 우주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얘기야.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 만유를 붙드는 힘이라고 그랬어. 히브리서 보면요. 그래서 이 친구가 깜짝 놀란 거예요. 이걸 보면서. 그걸 내가 이걸 이제 책을 쓰고 이제 한국 갖다 줬거든. 그래서 그 친구가 일본 사람하고 번역한 책을 내가 여기다가 인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것이 이제 아까 그랬죠. 만윤력, 이것이 이제 원자력이고 이것이 우주 탄생의 빅뱅 세븐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그 불소화학을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제가 유학 쪽에 이제 연구실에서 박사학위 1년 남겨놓고 연구실 폭파사하고 나왔어요. 여기에 지금 피부 이식을 제가 2번이나 했습니다. 이 몸 안에 팔하고. 예, 그래서 내가 팔을 많이 약해요. 그래서 논문을 1년 남고 연구실 폭파사하고 나가지고 결국 3년의 시간을 잃어버렸어요. 이거 치료받고 피부 이식 해놓고. 이제 그래서 이제 늦게 이제 한국으로 그래서 이제 아주 늦게 이루었어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가정교사를 5년을 하면서 결국 폐병을 얻었어요. 그리고 그거 치료하고 유학을 간 게 서른에 유학을 떠났습니다. 서른에 유학을 떠났어요. 근데 이제 저희 혹시 여러분이 대전 원자력 연구소를 지나다 보면 그 언덕에 큰 대형 태극기가 하나 걸려있습니다. 12m짜리 태극기가 걸려있어요. 제가 이제 1969년 유학을 떠날 때 우리 어머니가 7년매를 길렀어요. 근데 워낙 가난했었어요. 그때 이제 정부에서 100불을 바꿔줬습니다. 근데 100불을 바꿀 돈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어머니가 어디 가서 빌려왔는지 이제 일주일 전에 100불 주시더라고. 그리고 내가 내일 유학을 떠났는데 눈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이제 69년 1월 달이었는데. 우리 어머니가 마지막에 저한테 준 것이 뭐냐면, 밤에 막 잠을 자려는데 저희 방으로 들어오셨어요. 하얀 종이에 몰사슬 멸치 하나 주시고 그냥 나가시더라고요. 그게 뭐가 있냐면 태극기 한 장이 들어있었어요. 요만한 태극기 한 장이 다 얌전히. 내가 유학을 떠날 때 한마디도 뭐 건강해로 공부자라 소리 한마디도 안 하시고 태극기 딱 한 장을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가슴이 멍했어요, 사실은. 어머니가 왜 내게 태극기를 줬을까? 우리 어머니는 지금 살아 계시면 이제 100세를 훨씬 넘으신 분인데, 왜 어머니가 내게 태극기를 주셨을까? 그에 가서 정말 열심히 했었어요. 뭐 24시간 뭐 연구소에 살았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폭파사고 나서 이제 또 죽을 뻔했죠. 내가 만약 그 실험을 밤에 했으면 내가 죽었을 거예요. 근데 낮에 사고가 났기 때문에
그 옆에 있는 동료들이 저를 구해서 이제 간신히 살아났어요. 근데 다행히 얼굴은 안 다쳤어요. 이 안전 요리가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손을 놓고 이제 안에서 이렇게 터져가지고 제가 촥 밖으로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딸, 저는 이제 첫 아이를 딸을 낳고 두 번째를 기저바이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딸이 아빠라 그랬는데 제가 딸만 둘을 키웠는데 우리 두 사람 다 미국에서 공과대학을 나와서 미국에서 살고 있는데 걔들이 한국에 와서 미국을 보낼 때 그 태극기 한 장씩 몰래 가방을 내서 보냈어요. 거기 갔더니 벽에다가 태극기를 또 걸어놨더라고. 그게 그렇게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삶을 살면서 그래요. 가난했지만 정직한 부모를 모시고 살았다는 게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요즘 이 시끄러운 사회를 보면서 참 어떻게 부모들이 저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하는 겁니다. 어떻게 부모들이 저렇게. 그래서 제가 이제 80평생을 살면서 느끼는 게 세상에 살면서 가장 쉬운 일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나이를 먹는 겁니다. 그렇죠. 가장 쉬운 게 나이를 먹는 거예요. 가장 어려운 것은 자기하고 약속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해요. 자기하고 약속. 그리고 또 하나 있다면 글을 쓰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글을 써보니까. 정말 글 쓰는 게 어렵다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약간 이제 교회 목사님들 계시는데 저는 이제 바이블을 읽으면서 뭘 느꼈냐면요. 딱 두 가지를 내가 얻은 거 있어요. 하나님이 한 번도 창조를 남용하지 않으셨어요. 딱 창조 한 번으로 끝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한 번도 인간을 제물로 쓴 역사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 주례를 한 1000몇백 번 하는 사람인데요. 주례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세상에 인류가 태어나서 책이 몇 권 나온지 아세요? 약 1억 6천만 권의 책이 출판이 됐어요. 약. 근데 거기에 없는 책이 딱 한 권이 있어요. 뭐가 없을 것 같아요? 사랑의 지침서가 없어요. 사랑하라는 원본은 있어요. 근데 어떻게 사랑하라는 지침서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이 다 달라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왜 사랑하는 원본이 없고 왜 사랑의 지침서 없냐? 저는 이렇게 설명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허용한 딱 한 가지 창조가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본이 없고 사랑하는 방법이 다 다르다고. 그래서 사실은 사랑은 창조의 개념이라고 저는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사실은 어렵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러냐면 하늘의 자연과학과 지상의 자연과학이 다르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마누엘 역을 방영하면서 과학은 어느 곳이든지 다 똑같다고 한 거예요. 유선의 주장입니다. 유선의 주장이에요. 근데 유선이 실수가 있어요. 뭘 실수를 했냐면 우주가 모호하다고 그랬었어요. 그 절대자표를 했어요. 근데 아인슈타인이 위대한 것은 뭐냐면 우주가 유한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줬냐면요. 아인슈타인이 꿈에 빛을 타고 우주 여행을 했어요. 근데 종착역이 어디 계세요? 자기 등 뒤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우주가 시간과 공간이 힘들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리고 지상에 왔더니 지상은 시간이 굉장히 많이 흘렸어요. 자기는 늙지 않고 돌아왔는데 그게 뭐냐면 빨리 움직이는 물질은 시간이 천천히 흘러요. 빨리 움직이는 물질. 그러니까 만약 시계를 두 개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는 여기도 하나는 인공위성에서 태우면은 인공위성에 있는 시간을 천천히 흘러서 나중에 시간을 가져와서 비교를 해보면 실제적으로 그게 무슨 메시지냐면 빨리 움직이는 물질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메시지가 뭐냐. 열심히 사는 사람 시간이 천천히 흐른다는 뜻이에요. 저는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5시에 새벽에 매일 6km 조깅을 합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활동하고 밤 11시쯤 잠들어요. 근데 하루가 굉장히 길어요. 근데 만약 내가
아침 이제 은퇴를 했으니까 한쯤 한 9시쯤 일어나서 아침 먹고 우물우물다 저녁에 자면 하루가 금방 지나. 이게 빨리 움직이는 문제는 오히려 시간이 천천히 걸려요. 그래서 부지런한 사람은 긴 삶을 산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아인슈타인이 우리에게 준 상수성 이론의 메시지예요. 저게. 자, 성경에 보면 이런 말 있죠. 죽기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 하루 같다는 얘기였어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 시간의 상수성 이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 그 6만의 우주를 창조했단 그걸 어떻게 믿어요? 그 내가 계산해 보니까 첫날은 한 90억 년쯤 돼요. 천지. 그 딱 90년이 걸렸어요. 90억 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그 상수성 이론을 이유하면 창세기 일정이 금방 풀려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느끼면 신을 느낀다는 이야기를 제가 쓴 겁니다. 시간을 느끼면. 그래서 제가 완전히 학생들한테 가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공부는 엉덩이를 하는 거라는 얘기를. 공부는 머리를 하는 거 아니야. 엉덩이를 하는 거다. 왜냐면 소위 천재라고 하는 세계적인 천재, 언론이나 천재가 성공할 예가 없어요. 왜냐면 걔들은 너무 쉬워 모든 게.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수학 문제 하나 풀려고 밤을 새워요. 그게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아이들에게 그런 걸 가르쳐요. 근데 요즘 그 조국 사태를 보면서 어떻게 부모가 자식들 저렇게 교육을 시켰을까 하는 답답한 거예요. 저 엘리트라는 사람들이. 엘리트라는 사람들이. 그럼 이 나라가 어디로 가겠어요? 제가 언제나 고마워하는 것이 가난했지만 정직한 부모를 모시고 살았다니까 정말 행복한 겁니다. 정말 행복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아까 원자력을 다시 들어가면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을 좀 믿고 살자. 반에 그런 사람들이 끝에 외국 전문가 불러오라고 그래요. 원자력 세계적인 원자력 전문가 대전에 다 있어. 왜 외국 사람이 불러와야 되냐. 이 땅에 다 있어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원자력 전문가들이. 외국에서 돈 많이 주고 불러온 사람보다 훨씬 우리가 더 공부를 더 많이 알아요. 근데 깜짝이야 외국 전문가 찾았어요. 저는 그래요. 언제까지 우리가 엽전하고 살 거냐 이거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긍기를 가지고 살자. 우리 뭐든지 할 수 있는 민주가 아닌 얘기겠지. 자, 저는 이제 정말 그 세종대왕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잠시 드리면요. 어떤 분이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 두 사람을 꼽으려면 링컨하고 세종대왕을 예를 들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인권에 관한 문제였어. 세종대왕은 링컨은 노예를 해방을 시켜서 인권을 구입했었어요. 그래서 노예를 끌어올렸어요. 근데 이승만 대통령은 이 세종대왕은 스스로 내려갔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그 당시에는 글을 아는 것이 특권이었어요. 세종대왕 시장만 해도. 그래서 4대부만이 글을 알았어요. 나머지는 다 무식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다니까 얼마나 반대를 많이 했었어요. 밤에. 그래서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어서 반포한 것은 세종대왕이 스스로 내려갔다는 걸 보면 자기 권위를 내려놨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훨씬 더 세종대왕이 링컨보다 위대한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링컨은 아랫사람을 끌어올렸는데 세종대왕은 자기가 스스로 모든 걸 포기하고 한글을 해서 자기 스스로 낮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낮아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렬한 일이겠어요. 근데 그런 점에서 세종대왕 참 대단해서 총균세라고 라는 책이 유명한 책이 있어요. 그 필 다이아몬드가 썼는데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한글은 인간의 창의성 이런 최고의 걸작품이라고 평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세계 어느 나라 언어보다도 한글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 한글이 가져오는 의미예요. 지금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외국어 한국어가 되더라고요.
전 세계 175개의 한글을 가르치는 그 인스티튜트가 있어서 굉장히 한글이 이제 많이 보급되고 있는 거예요. 이 한글은 굉장히 부자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언제나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문명이 없어요, 지금. 지금은 문명의 정의가 뭐냐 이거지. 대한민국 문명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은 문명의 정의는 공부하지 않는 것이 문명의 정의라고 그랬어요. 공부하지 않는 거. 아마 여러분 10년 어디에 들어갔다 나와서 나면 세상에 바뀐 거 하면 못 쫓아올 거예요. 공부하는 거예요. 여성들 명품 가방 들고 다니시죠. 제가 명품 가방을 이렇게 정의를 해요. 그 가방 속에 책이 한 권 있으면 그게 명품 가방이야. 5천만 원짜리가 명품 가방 아니라는 뜻이죠.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선진국, 제가 원자력을 하면서 한 45개국을 다녔습니다. 저는 참 수학에 관심이 많고 교육에 관심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이 나라는 왜 이렇게 자원이 없는데 잘 살지? 이 나라는 왜 이렇게 자원이 없는데 못 살지? 저는 화났어요. 내가 딱 세 가지 결론을 얻었어요. 선진과 후진국 차이가 뭐냐? 선진국 사람은 정직해요. 특히 공무원이 정직해. 권력자들이 정직해. 그래서 제가 공무원 교육원에 가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이 정직해서 우리 벌써 선진국 갔어. 정말 정직한 삶을 살아요. 그래야 우리가 선진국 가. 두 번째는 독서력이요. 공부하는 국민이어야만 선진국 가는 거예요. 제가 일본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일본 가서 느낀 게 너무 많아요. 일본 가서 일본 국민들하고 이렇게 이제 일본에서 회의를 하고 어느 날은 회의를 마치고 일본에서 이제 동경에서 전철을 한번 타고 호텔로 가는데 전철 타려고 쭉 내려갔더니 그 거지가 박스 이렇게 거지들이 많습니다. 일본도 가보면. 거지가 책을 떡 읽고 앉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지켜봤어요. 근데 책을 보낸 거지가 너무 진지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하고 일본의 문화의 차이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가 버릇이 하나 생각해요. 한국과 우리가 대전에 살면서 KTX 수사가 서울을 자주 왔다 갔다 하는 서울역하고 대전역에서 책 읽는 거지를 찾고 있어요. 책 읽는 거지가 있으면 내가 포켓에 있는 돈을 다 털어주려는데 20년 동안 아직 못 봤어요. 소주병 이렇게 들고 다녔어요. 돈 버는 방법을 하나. 이게 우리 문화의 차이. 우리가 아직 멀었구나. 아직 멀었구나. 세 번째 선진국의 특징은 뭐냐면 여성의 사회활동이 많아요. 선진국 갈수록. 자, 인구의 반이 여성인데 그 여성의 인력을 활용 못하면 우리 선진국 못 가요. 그래서 우리가 여성의 지위를 찾고 활동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세 가지 여건 중에 전제가 딱 하나 있어요. 수월성 교육이야. 교육이 수월성 교육이야. 자, IQ 50짜리, IQ 150짜리를 한 반에 넣고 어떻게 교육을 시켜요? 그게 평등입니까? 그 평등 아니에요. 그건 다 바보 만든 짓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자사고 성북고 보면 이제 특징이 뭐냐면 수학이 강해요. 물리가 강해요. 근데 그거 다 없애겠다 그러는데. 그럼 어디서 인재를 길러요? 우리 아이들 다 바보 만든. 지금 인공지능에서 가장 중요한 게 수학입니다. 평야식 그런데 수열 같은 거 없으면 인공지능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째 멍청한 친구들이 수학으로 없애겠다 그러는데. 어려운 공부는 안 시키겠다 그러는데. 우리 두 딸이 공과대학을 다니면서 가끔 전화 아빠 힘들어. 힘들죠. 공과대 갔었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제가 그래요. 공부는 힘드니까 하는 거야. 신공부는 뭐로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려운 공부를 안 시키겠다고 작정을 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나라가 어디를 가겠어요? 정말 그야말로 바보 천치들만 모였으면 정치를 하고 앉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나서셔야 돼요. 정말 자사고 같은 성목고 살려야 돼요. 그 우리나라 전체의 2.3%밖에 안 돼요.
뭐 다도 아니라고. 근데 그것마저 다 죽이려고 그러고. 그 이 나라가 어디로 갈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아까 그랬죠. 인류가 1억 6천만 분의 책이 나왔는데 지금 아마존하고 구글이 지금 검색을 했어요. 한 반쯤 검색을 했어요. 앞으로 몇 년이 지나면 1억 6천만 권 한 권의 책이 돼요. 그럼 그 안에서 인공지능이 제절로 탄생을 해요. 그러면 인간이 도저히 막을 수 없는 일이 벌어져요. 앞으로. 근데 우리나라는 인공지능을 이용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금. 입으로 막 떠들어대면서. 근데 그 학문의 기초가 수학이거든요. 수학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교육은 완전히 후진국형으로 쫓아가고 완전히 하는 걸 보면 정말 큰일 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런 점. 그래서 저는 이제 인공지능이 저것이 제대로 되면 원자력 운전도 굉장히 잘할 거라고 보는 거예요. 인공지능. 훨씬 지금보다 안전한 원자로가. 지금은 모든 거 경험으로 하는 것이 대부분이거든요. 인공지능을 이용하면 훨씬 빠르게 문제를 찾아서 이렇게 줄 수 있는 시대거든요. 저는 원자력이 죽으면요, 우리나라 미래가 없어요. 지금 문제 미래. 지금 이제 태양광에 뭐가 문제냐면요, 앞으로 10년, 15년 후에 저거 이제 다 바꾸 교체할 일이 되면 정말 살아가는 게 엉망이 될 거라고 지금. 그 많은 걸 어떻게 처리하겠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그 태양광 그 ESS로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 자꾸 화재가 나죠. 지금까지 200 몇주가 화재. 그 왜 화재가 나는 줄 아세요, 여러분? 밤에 심해 전기를 갖다 충전을 시키고 완전히 거기다가. 그러니까 이게 오버로드가 걸려서 뭐 자꾸 밤에 뭐 불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해 전기 킬로와트도 50원짜리인데 거기다 저장해서 팔면 200원짜리를 둔 겁니다. 그러니까 도둑질을 가르치고 앉아있는 거예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하고 있는. 근데 정부에서는 아직도 원인을 모른다는 소리만 해요. 아직도 못 찾은 소리만 해요. 그런 짓을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저 그래요. 내가 아랍에미리트에 갔는데 거기는 24시간, 밤만 매도 하루 종일 햇빛이 있어요. 근데 태양광을 못해. 이유가 뭐냐 했더니 유지를 못해요. 모래바람이 불어오면요, 덮어가지고 유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도 물이 없잖아요. 그 씻을 수도 없어요. 그 많은 햇빛이 있는데 태양광을 못해요. 못해요, 그래서. 아주 도시 가까운데 사막에 나가는데 못해요, 그거. 그리고 태양광은 이삭죽입니다. 있으면 좋고 없으면 못 썼어요. 풍력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뭐 태양광도 풍력도 해야 되지만 그것을 가지고 에너지 안보를 한다는 것은 꿈 같은 이야기예요. 꿈 같은 이야기. 지금 우리나라 태양광은 다 해. 전체 0.1%밖에 안 돼요, 지금. 저런 짓을 하고 앉았네요. 지금 태양광 하는 사람들이 전부 운동권이 다 잡고 있어요. 지금 태양광 해가지고 망한 사람이 수백 명이들 벌써 보니까. 도대체 누굴 위해서 태양광을 하는 건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아세요. 지금 이제 가장 급한 것이 지금 그 신고리 3, 4, 5인가요? 그거 해야 되는데 저거 못하면 우리나라 원자력 다 망하게 돼 있어요. 그 여러분이 나서서 어떻게든 그 살려야 돼요. 그것만 살리면 정권이 바뀌고 하면 다시 원자력을 계획 오는데 그거 뭐 인프라가 하루쯤 다 무너져요. 지금 700개 부품회사가 지금 고사 직전에 와 있거든요. 그 여러분이 그래서 이제 많은 곳에 강의를 다닙니다, 아직은. 그래서 이거 어떻게 우리 원자력을 살리니까. 그 알잖아요. 1952년에 애톰스포 피스라고 말해서 원자력 평화정이에요. 저는 애톰스포보다 넥스트젠. 우리는 원자력은 후손을 위해서 하자. 우리 세대가 아니고 다음 이 땅에서 살아갈 후손을 위해서 원자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이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질문할 거 있으면은 목사님 앉아서 질문 받으시죠. 질문 있으면 한 4분 정도 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목사님의 일환이 너무 감사드립니다. 기분 아프죠. 예. 좀 크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막에서는 저 태양광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물이 있어야 되는 겁니까? 왜냐면 이제 태양광이 저 뭐예요 모래가 미세먼지가 쌓이면요 예. 물로 씻으면 안 씻겨요. 예. 사막에 가면 굉장히 미세먼지가 많습니다. 예. 그게 유지가 굉장히 어려워요. 물로 있으면 씻어버리면 제일 편한데 그게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유지 보수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사막에 모래수삼이 지면요 막 일근 모래가 쓰여요. 예. 그 사막에 가서 그거 치운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그러니까 사막은 가장 쉬울 것 같은데 오히려 어렵다는 뜻이에요. 그 유지 보수가 그 모래 때문에. 그리고 저녁에 우리나라에서 저녁에 태양광의 에너지를 빼쓴다 뭐 이렇게 말씀 아까 하셨는데 거기를 제가 자세하게 못 들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태양광을 발전을 해가지고 이제 그 저장을 하잖아요. 그 ESS라는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에 거기다 저장을 해요. 근데 밤에는 이제 태양광을 요즘에 전기를 못 만들잖아요. 예. 그러면 집에 있는 전기를 갖다가 거기다 충전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 집에 있는 심해전기가 킬로와트도 50원짜리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밤새도록 충전하다 보니까 오버로드가 걸리면 그것이 화재가 나죠. 너무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그래서 화재가 나는 거거든요. 50원짜리 전기를 충전시켜가지고 낮에는 180원 하는 거예요. 박사님 신앙생활은 하십니까? 네. 교회를 예. 어느 교회 어떻게 뭐 언제부터 신앙생활을 하시는지? 그러니까 그 유학가서부터 뭘 옛날에 교회 다녔죠. 어렸을 때 독립교회를 좀 이제 유학가서부터 이제 했는데 거기 우리 동네 지하교회가 하나 있어요. 한 20명 나오는 조그만 그 육군사관학교를 나와가지고 하시는 분이 목회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게 딱 가족같이 이렇게 모여서 가볍게 그런데. 그래서 내가 이제 원자력을 하면서 내가 이제 원자력은 핵의 밀도가 얼마냐면요 철의 밀도가 8입니다. 근데 핵의 밀도는 철보다 100점이나 커요. 핵의 밀도는 그 100점이나 큰 핵을 쪼개만 이제 에너지가 나오는 거거든요. 자, 밀도가 8짜리인 철도 우리가 망치를 안 깨져요. 근데 철보다 100점이나 밀도가 큰 핵을 무슨 죄 저렇게 여겼어요. 그래서 저는 원자력은 신이 인간 몰래 심어놓은 에너지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요. 자, 그런데 신이 인간에게 뭘 줬냐면 숫자를 줬어요. 그 숫자를 가지고 수학을 발달시켰어요. 수학을 가지고 물리를 발달시켰어요. 그걸 통해서 핵을 깨트리는 비밀을 알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인간에게 준 숫자 개념으로 과학을 발달시켜서 그 과학의 힘으로 철보다 100점이나 단단한 핵을 깨트리는 비밀을 알아내는 거예요. 이게 이거는 제가 어디서 수학에서 시작돼요. 자, 그럼 우리가 현대 과학을 언제부터 시작했냐면요. 갈릴레오가 그 자연학과 법칙에서 처음으로 시간을 도입을 했어요. 과학에다가. 이게 과학에다가 시간을 도입하면서 과학이 굉장히 빠르게 시작했어요. 이게 과학이라는 게 뭡니까? 시간과 싸움이거든요. 자, 우리가 말보다 빨리 달리면 자동차 개발 안 했을 거고, 우리가 새해같이 날을 수 있으면 비행기 개발 안 했을 거라고. 근데 인간이 그런 걸 보면서 날고 싶고 빨리 가고 싶고, 근데 거기에 가장 기본이 수학이에요. 수학이 과학을 발달시키고 과학이 그 어마어마하게 단단한 핵을 깨트리는 비밀을 알아내는 거예요. 그 신이 우리에게 준 지혜가 바로 숫자와 문자와 시간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동물은 배가 부르면 사랑을 안 해. 왜냐면 시간 개념이 없으니까. 근데 인간은 배가 불러도 사랑하는 것은 내일이 있으니까 배가 불러도 사랑을 하는 거거든. 그것이 인간의 시간 개념이 가장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아까 그랬죠. 인간은 유일하게 인위적으로 잠을 깨는 동물이 인간만 유일해요. 얼마나 난 인간을 보면서 참 신기하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리고 왜 인간은 무한한 삶을 살면서 무한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많으냐. 무한의 개념. 그 무한의 개념이 수학을 발달시켰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 무한의 개념이 인간이 신과 대화는 통로라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무한의 개념이. 신은 무한한 존재거든요. 네. 마지막 한 번만 저 질문 있습니까? 그 원자력을 하면 참 재밌는 얘기가 많습니다. 원자력. 그 자연과학을 제가 공부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은 사실 이제 자연과학은 자연의 중심에 있어요. 근데 인문과학은 사회과학은 사람이 중심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요즘 이제 인문학 서적을 많이 보는데 인문학이 재미있는 것은 해답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변하니까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 보십시다. 1800년 말에 어떤 소년이 나인강에서 죽어가고 있었어요. 물에 빠져서. 근데 지나가서 신부가 그 사람을 그 아이를 구했어요. 근데 걔가 누구냐면 히틀러였어요. 근데 나중에 고등학생한테 토론을 붙였어요. 그 신부가 히틀러를 구한 것이 잘한 거냐 잘못한 거냐. 잘한 겁니까 잘못한 겁니까. 근데 독일 사람들은 잘했다고 하는 거. 왜냐면 히틀러가 독일을 키웠거든요. 근데 그 외 사람들은 그 구하지 말았어야 된다 이거지. 그건 정의 차원적으로. 그러니까 진리가 이렇게 보면 구한 그 상태에서는 잘한 거죠. 인간을 구했으니까. 근데 50년 후에 히틀러가 그렇게 사람을 많이 주니까 이게 잘못한 거예요. 진리가 반진리로 바뀌었다는 뜻이죠. 저 유대인의 이야기를 제가 잠시 하면요. 유대인이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난 수기가 있어요. 정말 보면은요, 독일 원들이 매일 아침 이제 그 유대인들 수백 명씩 끌다 깨스서 가서 데려다 죽이는데 그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죽어도 인간인데. 그래서 수용소에 있는 유대인을 짐승으로 만들자. 그걸 어떻게 이걸 짐승으로 만들어요? 그 생각하는 것이 3만 명이 수용되어 있는 그 아우슈비츠에 화장실을 딱 하나 만들었어요. 3만 명 화장실을 어떻게 써요? 그러니까 아무데나 배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똥을 뒤집어 되는 거예요. 그게 다 진동 아니에요. 그러니까 독일군이 너무 편해져서 다 진동같이 똥을 쓰고 앉아서 씻고 입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살아남은 수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살아났냐면 새벽 4시면 물을 한 컵씩 줘요. 근데 살아난 사람은 그 물을 조금 마시고 그걸로 세수를 하는 거예요. 그 물로. 그리고 그 아우슈비츠에서 유리 쪽을 주워서 면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수복을 뜯어서 이빨을 닦고. 그 아침에 독일군이 사람을 죽일 사람 보는데 딱 깨끗이 앉아서는 뭐 사람으로 보이니까 데려갈 수 있는. 근데 그런 사람은 다 살아남았어. 그러니까 인간의 자존심이 그냥 그렇게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자기는 인간으로서 죽겠다. 그래서 마실 물도 아끼고 면도까지 해가면서 그런 사람 살아남은 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얼마나 그 자존심이 중요한 게 거지. 그 메시지가 주는 게 굉장히 강한